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만 더욱더 우리가 하는 이 범죄 방지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간 우리 재단에서 한 강연 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꼭 집어서 한 강연은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이 책은 앞에 책을 내기 전에 냈던 책입니다. 여기 해방 전국에서 세 분의 우익이라고 하신 분들이 이승만, 김구, 김규식 이 세 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든 분들은 누구냐? 저는 세 분이라고 봅니다. 첫째 아까 보셨던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짧은 시간입니다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지금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잘 산다 하는 의미가 뭐냐면요, 인간이 자기 본성에 맞도록 살 수 있다는 것이 잘 산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롭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싶은 재산을 사유할 수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무 밑에서 독재 밑에서 살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나무 물건을 나누어가는 것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뺏어서 나눠주겠다 이러면은 누구나 싫은 겁니다. 그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것에 기초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한 시장 경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오늘날 이렇게 크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북한의 천리마 운동 동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같은 조상을 두고 같은 하늘 아래서 수천 년을 같이 살아온 북한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저히 남한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해방 당시에 북한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제가 남기고 간 중화학 물건들, 쉽게 말하면 흥남 질소비료공장이랄지 수풍발전소랄지 이런 걸로 해서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합방 당시에 사립학교를 그때 다 두었거든요. 사립학교 수를 전부 헤아려 보니까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북한 지역이 전국의 60%를 차지합니다. 서울 포함해서 남쪽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북한에는 빨리 세상에 눈을 뜬 그런 선각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3년 만에 북한은 전전 상태로 복구를 합니다. 그리고 56년도에 56년부터 시작한 57년부터죠. 7, 8, 90 5개년 계획을 4년 만에 완수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그런 것에다가 해방이 우리가 1945년 8월 15일 날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해 9월 20일 날 스탈린이 어떤 지시를 하냐면요, 북한에 빨리 국가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6개월 만에 토지 개혁을 합니다. 토지 개혁을 해가지고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해서 할 정도로 국가를 사실상 만들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우선 잘 살고 토지 농지까지, 그러니까 소유권은 아니지만은 경작권을 나누어 주니까 굉장히 활기가 넘쳤던 거예요. 남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한은 수풍발전소 댐에서 나오는 전기로 했었는데 38선이 그어지고 나서부터는 남쪽에 전기도 보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남쪽은 못 살았는데 북한은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북한이 55년도에 박헌영을 미제 간첩이라고 해서 죽입니다. 사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56년도에는 전원회의 사건이라 해서 최창익 등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김일성이가 4년에 걸쳐서 전부 숙청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1960년이 되면은 자기가 일당 독재 주제를 완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로부터 또 뭐를 하냐면은 협동조합으로 그 나눠졌던 경작권을 다 회수를 합니다. 협동조합으로 가니까요. 사람들이 어떠냐면 일을 열심히 한 놈이 손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똑같이 나눠먹으니까 일을 서로 하기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61년도부터는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했는데 한 번도 제때에 끝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은 그래서 북한은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다음에 그 사유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제가 위력을 발휘합니다. 김일성은 오직 안 됐으면 천리마 운동까지 동원합니다. 그러지만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신명이 나지는 않거든요. 자유도 없고 또 뭐냐면은 거기 자기 재산도 없고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란 말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의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잘 보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시작은 건국이라고 할 수 있죠. 1948년은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해방은 식민지 해방입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해방이라 그러니까 해방 그러면은 일제로부터 해방이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식민지 해방입니다. 식민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식민지를 해방시킨 것은 제국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왜 필요했느냐? 예전에는 보호무역이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를 한 나라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원자재가 풍부한 나라를 가서 자기 나라로 뺏어와야 되고 또 넓은 인구가 많은 나라를 데려와야 그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게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등등 몇 개 국가가 그런 사람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식민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식민지를 해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차 대전인데요. 이 1, 2차 세계대전은 바로 이 식민지 절단한 전이었는데 1차 대전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혁명이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기존의 혁명과 다른 것은요. 피지배계급이 지배계급을 완전히 몰살해버리는 그런 인류 역사상 처음인데 이게 레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혁명을 어떻게 전파를 시키냐면요. 코민테른이라고 해서 각 나라에 일공산당 체제를 만듭니다. 각 나라에 이렇게 보내서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모택동 젊을 때 사진인데 어때? 잘 모르시겠죠? 모택동 젊은 때 사진입니다. 다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 그 다음에 이게 호치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웅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 영향을 받고 공산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식민지를 진짜로 해방한 사람은 누구냐? 그게 공산주의자들이냐? 공산주의자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식민지를 해방을 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공산 독재로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였지 식민지를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식민지를 제대로 해방시킨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제일 먼저 나온 윌슨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민족 자결주의. 그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니까 제일 먼저 이걸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입니다. 사실은 민족 자결주의는요. 동유럽 국가들의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치하에 있는데 그걸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는데 가장 끝에 있는 대한민국 조선에서 소위 말 식민지 3.1운동이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1919년입니다. 그 다음에 5.4운동은 바로 중국에서 봤습니다. 학생들 운동입니다. 이게 공산당, 지금 중국 공산당의 태동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간디한테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냐면요. 사이드 쿠투베, 이집트의 사이드 쿠투비인데 이 사람은 누구로 유명하냐면 9.11 테러 때 오사마 빈 라덴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제 2차 대전이 진행 중일 때 대서양 헌장을 루스벨트와 처칠이 합니다. 여기에서 루스벨트가 이야기를 합니다. 식민지들을 해방시켜야겠다 이야기를 처음 꺼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요? 처칠이 노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세계상에서 제일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이 노를 한 거예요. 그러지만은 거기다가 민족 자결주의를 넣습니다. 이게 대서양 헌장인데 대서양에 있는 함정에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이로 선언입니다. 아까 그게 41년도고 이게 43년인데요. 이제 독일이 사실상 이제 패전에 기울어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스탈린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테헤란 회담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스탈린이 절대 장개석경으로 같이 안 보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기 전에 카이로에서 이 세 사람이 만나서 하는데 여기에서 루스벨트가 또 이야기를 꺼냅니다. 식민지를 해방시키는데 코리아가 특히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정한 시기에 독립을 시키겠다. 그렇게 하니까 스탈린은 처칠은 반대하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선언에 동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테헤란 회담, 그 다음이 얄타 회담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죽기 2달 전입니다. 1945년 2월입니다. 이게 얼굴 색이 안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이제 포츠담 선언입니다. 공교롭게도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요. 연합국 순회들 세 사람이 만난 것은요. 이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만난 줄 아시죠? 전부 소련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스탈린은 비행기 공포증이 있다 그래가지고 전부 기차로 가는 길만 택합니다. 이 포츠담 선언에서 아까 했던 카이로 선언을 승인을 내므로써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 포츠담 선언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본한테 무조건 항복하라 라고 하는 것이 포츠담 선언입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소련도 그걸 오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본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한국이 독립되는 것은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제 세방을 시키겠다고 해 나가는데 그러면은 스탈린은 어떤 입장이냐? 스탈린은요 한번 여기 보시면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지금 이게 지금 러시아입니다. 11번이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 발틱해에서부터 발틱해 이쪽에서부터 그러니까 동유럽을 거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과 이 북한까지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그 러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 생기기 이전부터 거기는 엄청난 땅이 넓은 농경국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평선에서 뽀얗게 먼지가 일어나면은 외적들이 찾아와가지고 학살을 하고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안 보냐, 국가 안 보냐, 외부로 계속 평창하는 겁니다. 국경선을 넓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스탈린처럼 전부 울타리를 쌓은 겁니다. 이게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를 쌓아서 여기다가 전부 무상 원조를 해줬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소련이 망한 거죠. 그래서 소련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제 독립을 시킨 거죠. 전부 다. 시켜버린 이유는 뭐냐면 도저히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지금 그 소련의 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팽창 정책에 대한 그 반발을 막기 위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스탈린은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제 그 얄타회담에서 스탈린이니까 루스벨트는 그때는 핵무기가 발명하기 전이니까 일본을 들어가야겠는데 일본이 그 당시에 군인이 700만입니다. 미군은 800만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그런데 일본이 계속 지금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차지한 땅입니다. 이 빨간 선이 천인데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저기 이오지마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절대 항복을 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일본 인구가 1억인데 1억 특공이라는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만큼 죽어야 되느냐. 미군이 100만 명은 죽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스탈린한테
45년 2월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일본 들어갈 테니까 좀 가자 그러니까 스탈린은 그때 일본하고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중립조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입니다. 일종의 맺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응낙을 안 하면서 뭘 달라고 그러냐면은 러일 전쟁 때 뺏긴 위슨 따레낭 그 다음에 저기 남만주 철도 이런 것들 다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루스벨트 생각은 같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맨하탄 프로젝트로 핵무기가 발견돼서 저기 저쪽 빨갛게 나와 있는 점 두 점 있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요 두 점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이제 그 폭탄이 떨어지고 나니까 소련으로서는 아이 뜨거워라 된 겁니다. 그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나버리면 자기가 약속받은 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대거 이렇게 내려보냅니다. 사람 군대를. 그래서 근데 일본은 아니 미국은 어디에 와 있냐면요. 여기 오키나와에 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오키나와에서 와 있는데 여기가 80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저기 잘못하면 한반도까지 다 먹어버리면 안 되니까 잘라야겠다 해서 40도선, 39도선, 38도선 하다가 39도나 40도선은 소련 사람들이 안 받을 것 같고 40도만 받아야겠다. 38도만 받을 것이다 했는데 미군 내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은 서울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인천과 부산이 있는 38도선으로 자르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련한테 제안을 해본 겁니다. 소련은 이런 속도는 아까 그런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건 뭐 그 당시에 이미 낙인까지 다 폭격하고 있었거든요. 이런데 여기서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내려가 버리면 되거든요. 한국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 갑자기 그 말을 오케이를 한 이유는 뭐냐면은 홋카이도 일본의 홋카이도가 핵심이 났던 겁니다. 이 스탈린은 왜냐하면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이 홋카이도를 차지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절반만 먹고 이거도 교환하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포츠담 선언에서 4개 섬 본섬을 보장한다는 그 조약을 미국이 내세워가지고 그 약속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공산화될 위기를 여기서 넘깁니다. 38도선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은 겁니다. 이거 일본이 한국 오는 거고요. 국제라 이건 국제연맹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정국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되게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했다는 것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은 서로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요.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한 세대의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야 이거 자본주의하고 제국주의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처칠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같이 연합정권이었던 노동당을 배척하기 위해서 포츠담 회담 중에 영국에 가서 총선을 치렀는데 완패를 합니다. 이 에뜨리한테 완패를 합니다. 에뜨리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면은 연하면서 무덤까지를 내세운 복지를 내세운 노동당의 당수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혼합경제 여기냐면 소련이 잘 나가고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 이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자본주의에다가 사회주의를 집어넣는 혼합경제를 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이쪽 노동당입니다. 이게 몇 년을 가냐면요. 대체수장이 79년도에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을 때까지 무려 30년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 루트비 에르하르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경제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라인강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기도 질서자유주의라 해가지고 혼합경제를 합니다. 드골 밑에 장 모네 이거 유럽의 아버지라고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장 모네도 뭐라 그러냐면은 같이 계획경제로 해서 모든 사회가 전 세계가 어떤 분위기냐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 사회주의 물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이 김일성이 젊죠. 이때가 지금 33살입니다. 45년도 10월에 와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김일성이 자랑할 때 이 뒤에 부분 있죠.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꾸 이게
여기 두 사람을 여기 지우고 요즘은 이렇게만 내세운다 그럽니다.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는데 거기 김일성이 처음으로 이제 조선 땅에서 이게 북한 땅에서 등장할 때 모습입니다. 평양 공선운동장에서 나타났을 때가 33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김일성이를 내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0일부터 45년 9월부터 나라를 쭉 만들어가고 있고, 남한에서는 누가 또 난리를 치냐면요, 박헌영입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나온 사람이 박헌영입니다. 박헌영이가 나와가지고 남쪽을 완전히 분탕질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북쪽은 공산화됐고 남쪽은 지금 박헌영과 이쪽 이제 우익들이 싸우는 그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국민들은 다 사회주의가 좋다 그러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도저히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를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하지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오키나와에서 전쟁을 할 때에 부사령관이었는데 사령관이 죽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총 사령관이 돼 있었는데 소련이 저렇게 급하게 들어오니까 빨리 한국을 가라 해서 한 달여 걸쳐서 한국 서울에 온 그냥 현역 그대로 군인입니다. 아주 원칙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하냐면요, 아까 코리아를 독립시킬 때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의미는 뭐였냐면요, 루스벨트 생각에는 도저히 여기 아시아 사람들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해보니까 50년은 그 민주주의 훈련을 쌓아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한국을 일단 남북한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든 다음에 그 임시정부를 5년간 신탁통치를 한다 그랬는데, 동아일보사에서 통일정부를 만든다는 소리는 빼버리고 신탁통치한다 그래가지고 반탁 선탁으로 우리나라는 온통 이제 시끄러지는데, 하지는 어떠냐면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계속 열어서 남북한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남북한 합작 정부를 만들다가 보니까 극좌에 있는 박헌영 제끼지요, 극우에 있는 이승만, 김구 제끼지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냐면은 김규식, 중도좌 우파입니다. 그 다음 여운형이라고 중도 좌파, 이 사람들을 데리고 합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공산화되기에 일보 직전인 그런 상태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린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고, 이분이 소위 말하는 그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50 총선거 유엔의 힘을 빌어가지고, 물론 미국이 도와줬지만은 힘을 빌어서 45년 8월 15일 날 만들다 보니까, 요즘 건국전쟁 영화 같은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은 좌파들은요 아직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때가 그렇게 아쉬운 겁니다. 해방 전후사 인식이랄지 이런 책들이 6권 나와 있고 젊은이들한테 많이 읽혔는데,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완전히 하나 딱 정해놓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한민국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돌아섰던 것은 6.25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6.25를 겪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쓴 책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이 여기 와서 인민재판하고 숙청하고 감 한 개, 옥수수 한 개, 별 이사까지 세면서 세금을 받으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좌판 놓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담배까지 세어가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 세금을 받아갈 뿐만 아니라 북으로 도망갈 때는 엄청난 숙청을, 사람들을 대량 학살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누굽니까, 남쪽도 물론 거기에 못지 않았지만 북한 사람들이 너무 심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반공으로 전부 돌아섰다라고 평할 정도로 6.25를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실체를 확실하게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누구든지 빨갱이라 그러면은 최고의 욕이 됐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왜 그러면 민주주의와 관계가 되느냐. 여러분, 노우 부르주아지, 노우 디마크러시입니다. 부르주아지가 없으면은 민주주의가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4.19 때가 우리 지금 연간 소득이 100불도 안 됐거든요. 50년에 63년도에 100불이 됩니다. 연간 그런데 여러분 표를 돈으로 살 정도로 그렇게까지 헌된 데서 민주주의는 안 되는 겁니다. 파르데 자카리아라는 그 CNN에 그 나오는 그분이 쓴 책 퓨처 오브 프리덤, 그게 자유의 미래에 보면은 3,000불은 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박 대통령이 드디어 그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분은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바꾼 분입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조국의 근대화를 이뤄낸 겁니다. 이어른이 돌아가실 때가 1979년도인데요. 1660불까지 올립니다. 100불도 안 된 나라가 1660불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요. 전두환 대통령, 이 양반은 그 태생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약점이 많지 않습니까? 12.12 군사 부대에다가 뭐 저 5.18 뭐 이런 등등 이렇게 있고 부정부패 막 이런 게 있는데요. 삼저 호황에 힘입어 가지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자기 본인도 열심히 공부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만둘 87년, 88년이 되면은 우리가 드디어 3,400불까지 올라갑니다. 드디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딱 왔는데 그때 우리가 87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특히 박정희 대통령 이분이 없었다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이제 육공화국이 들어서기 전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어떻게 하면 5공화국을 청산하느냐, 그게 화두였습니다. 그럼 5공화국을 어떻게 청산하느냐에 대해서 386 지금 운동권들은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혁명을 어떻게 한다. 그런데 저기 김영삼이나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 두 분들은 어떤 특히 보수 정치인들은 아니다. 개헌이다. 개헌에 의해서 이걸 넘어가자. 그걸 50에서도 받아들이냐. 50세부터 받아들이냐. 왜 받아들이냐. 가장 좋지 않아요. 선거로서 넘어가자니까. 그래서 6.29 선언이 나오고 그 결과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무슨 일이 터지냐면요. 이 제야나 이 학생 운동권들은 야 이거 말이야 두 김씨들이 단일화를 안 해가지고 어부지리로 당선됐고 이거 50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삼김이죠. 이제 온 나라를 분탕질을 칩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87체제 때 같이 합세해서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국가를 망가뜨리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실시하는 것이 통일을 이슈로 해서 미리법, 북한에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문익환 목사, 황석영, 임수경, 문규현 신부 뭐 이런 잘 기억나시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또 하나는 군신 자살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군신 자살을 막 해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염병을 얼마나 집어던지고 또 최루탄으로 온 시가지가 불받아가지고 맨날 그런 상태가 계속됩니다. 이럴 때 이제 등장하는 것이 검찰입니다. 검찰에 이제 나서 공안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싹 잡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정리를 해버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이제 형을 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니까 바로 그때 이제 김대중 그다음에 김영삼 두 대통령들이 제야 인사 영입된 뭐 전물비수이라고 전개로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제야 인사란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도권으로 다 들어와 버렸죠. 그 다음에 화염병과 최루탄도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최루탄 제소회사인 삼영화학인가요? 그게 문 닫고 폐업됐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제도권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한숨 돌린 노태우 대통령은 3당 합당을 합니다. 이 3당 합당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지금요 거기 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빨리 진척할 수 있었던 것도 3당 합당이고 지금 오늘날 이렇게 온 나라가 이렇게 여야 갈등이 최극단으로 달린 것도 이 3당 합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3당 합당은 잘 보시다시피 저 노태우 대통령의 저기 민정당,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민주당, 김정필 총재의 그 저 신민주 공화당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 당시 299석의 그 국회의원 의석 중에서 217석으로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당 합당을 하고 나서 저기 그것을 내각제를 하기로 한 것이었지만은 이 김영삼 대통령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민주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내냐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한 30년 동안 계속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게 뭐냐면은 부와 권력이 특정 지역으로 다 몰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지역을 깨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여야 정부 교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YS는 취임하자마자 하나에 회치하지요. 공직자 재산 신고 받지요.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 하지요.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소급입법, 5.18 특별법으로 거기서 구속하지요. 그 다음에 국영 기업체를 전부 민영화하는 등으로 해가지고 특정 지역의 그 독점 구도를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재밌는 것은요. 이해창 후보가 자기 당 아닙니까? 같은 당. 그런데 여기가 그 특정 지역하고 관계된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제낍니다. 그래서 이인재 밑으로 자기의 그 돈주머니인 서석재를 보내고 DJ 비자금 사건이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DJP 연합으로 정권이 이양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정권이 이양이 되면서 이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소외계층이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은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어떤 사이가 있었냐면 니기 정권이 니가 알아서 해라. 너희들 나라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들 나라다라고 변한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것이 외환위기 때 근무후기 운동. 그럼 이것처럼 기억나시죠?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자신있게 내서 그 이전까지는 한국 뭐 우리나라를 비하했던 것이 많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태안반도에서 기름 유출 사건이 터지니까 기름띠 제거한다고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 통합의 기능을 해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3당 합당이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그 3당 합당은 본래 이제 그 4개 구도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충청 호남의 4자 구도를 호남 대 비호남으로 딱 쪼개다 보니까 호남은 어떻게 되냐면은 김대중은 민주화다 이런 공식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는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30여 년 동안을 계속해서 민주당의 독점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냐면요. 나무까지만 꽂아놔도 저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깃발만 나오고 나면 공천만 받으면 된다. 공천 있고 당선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간 그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정책 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뭐 선거운동 한다 해서 국민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거 때 쫓아가서 그냥 그 당 대표한테 어떻게 좀 잘 보이고 지휘부한테 보이면 당선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그런데 이걸 또 그 반대당에서도 또 따라 배웁니다. 그래서 강남 3구, 대구 경북 지역도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로 타협할 필요가 없어요. 서로 싸워야 됩니다. 싸울수록 표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하고 상대방을 적대시해야 되고 상대방을 미워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권이 최고지 않겠습니까? 당권을 잡은 놈이 최고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계속 그 4분 분란으로 나온 것이 2번의 탄핵 아닙니까? 대통령 탄핵. 근데 민주당은 더 합니다.
어느 정도로 더하냐면요. 세상에 말이지 지금 잘 아시면 아시겠지만은 대표가 이야기하면 모든 걸 따라합니다. 이거라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이죠.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검찰 출신들이 변호해주고 공천 받아가지고 당선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자기들이 뭐 선거운동 해봤습니까? 아니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치를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또 웃기는 것은요. 요즘 민주당에서 특정 당을 지정해서는 안 됐습니다만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도 뭐냐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거기 입법권이 국민주권이라는 거죠. 입법권이 국민주권이기 때문에 입법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요체는 뭔지 아시죠? 세 가지. 민주주의가 뭐냐? 뭐로 알 수 있느냐?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선거의 자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느냐? 다음에 언론의 자유가 있느냐? 이 세 개로 각 나라의 민주주의 척도를 따집니다. 그런데 요즘 사법부를 상대로 저렇게 험악한 꼴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왜 가능하냐? 소위 말하는 당권을 쥔 사람이 다 아부를 해야 다음번에 선거에 공천을 받고 공천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다른 걸 필요 없잖아요.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특히 더욱더 창피하고 제가 좀 보는 것은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은 사람들이 검찰 폐지를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이 공천권이 좋은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그러면 이 해결책이 뭐냐 말이야. 이거 이렇게까지 진단을 했으면 해결책이 뭐냐 그러는데 일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옛날 그 이민을 간 우리 그 교포들이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세탁소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이 했던 거 제일 쉽거든요. 세탁소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꼭 누구를 데려다 쓰냐면 한국이 종업원을 써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종업원이 독립을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좀 멀리 한다고 그래요. 근데 꼭 그 옆에다 합니다. 한국어 비슷해요. 원조 찾고 막 그러잖아요. 옆에다 하면은 미국 사람들은 딱 보고 있다가요. 그 둘한테 물건을 공유 준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집에 5개를 줬던 것 같으면은 3개 주고 이 집에 새로 생긴 거 2개를 줘요. 둘이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경쟁을 시키느냐? 그렇게 둘이 물건을 갖다 주면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절대 그 세탁소 비가 안 오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 가서 야 저 집은 뭐요 단추도 공짜로 달아주더라. 그럼 이 집도 달아줄 수밖에 없어요. 서비스 질도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상을 살고 있냐면요. 세탁소 주인이 멋대로 오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아까 처음에 서두로 다시 넘어가면은 세 사람의 대통령이 이 나라를 만들었다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 요즘 보수 집회에 보면은 거기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만 내세우고 김영삼 대통령을 감춥니다. 별로 그렇게 크게 세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함정에 빠지느냐면요. 민주당이 산업화 세력은 독재 세력, 독재 세력은 내란 세력. 요즘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YS를 집어넣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보수에서는 계속 누구냐 YS를 빼버려요. 왜 그러냐면 YS가 그때 뭐냐면은 특정 지역을 너무 깼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빼다가 보니까 뭐냐면은 YS가 없었으면 DJ도 대통령도 없고 누굽니까 노무현도 없거든요. 왜냐면 그 구도를 안 만들어주면 누가 합니까? 그걸 깰 수 있는 사람은 YS였어요. 왜 YS가 가능했느냐? 같은 당이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다른 YS나 김대중 또는 제야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만약에 자기들이 그때 만약에 YS처럼 그렇게 했더라면은 또 쿠데타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두도 못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 그걸 내가 보면서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산 집단과 그렇게 처절하게 싸워서 틀을 닦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실하게 갖춰줬고, 세 번째로 YS는 특정 지역 독점 구도를 깨물어서 여야 정부 교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오늘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이 말이죠. 이 세 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오늘은 미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유재산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 경제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되는데 요즘 자꾸 그 이야기는 그저 특정 정당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마치 입법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헌법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헌법에는 공무원 임용 자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출에 의해서 뽑는 사람이 있고 우리 이런 일반인들처럼 임명에 의해서 뽑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은 똑같습니다. 입법권이 우월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헌법적인 범위를 넘어서 행동하는 것은 참 우리로 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우리 범죄방지재단이 이제 그 법치주의를 옹호하고 또 민주주의를 지키고 이렇게 해왔던 여러 가지 마지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 범죄방지재단에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왔고 또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 왔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우리 활동에 좀 미천으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